안녕하십니까, 언페이드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뭐냐? 최근에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7%나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7%가 상승을 했는데,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이죠. 왜 주가가 상승했느냐? 바로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드디어 소프트뱅크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소프트뱅크 지분 약 3%를 사들였고, 지난달 1월부터 소프트뱅크 경영진과 회동을 갖고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무슨 협력 관계야. 싸우는데. 소프트뱅크 공략을 위해서 무려 1년 동안 스터디를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역시 이렇게 돈 많고 잘 나가는 헤지펀드도 1년 동안 스터디를 하죠. 그렇게 주가 상승 방안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엘리엇이 소프트뱅크가 기업 가치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이유로 소프트뱅크를 공격해서 지분을 사들인 건지 알아보기 전에, 엘리엇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헤지펀드냐인 걸 보면 이 사람이 바로 폴 엘리엇 싱어입니다. 1977년에 33살에, 와 대단하죠. 제 나이 또래인데 이분은 이 나이 때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설립을 합니다. 약 130만 달러, 지금 가치로 하면 거의 100억이죠. 77년에 설립했으니까 거의 100억인데 이때 엘리엇 펀드를 설립하고 지금 재산이 무려 3조입니다. 대단합니다. 원래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고 그리고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유명한 거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데, 그 당시에 변호사로 일할 때 법원을 통해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업 모델을 세웠고, 지금까지 똑같은 사업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행동주의 헤지펀드, 왜 자꾸 행동주의 헤지펀드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악명 높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또 요분이 계시죠. 칼 아이칸입니다. 우리에게는 2006년에 KTNG 주식 매입에서 1,500억 가량의 매도 차익을 거둔 인물로도 유명한데, 사실 칼 아이칸보다 최근에 엘리엇은 더 유명합니다. 2015년과 16년 두 해 연속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행동주의 펀드로 선정이 됐고, 엘리엇을 따라 투자를 했을 때 무려 26%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칸을 따라 했을 때는 4.3%밖에 거두지 못했던 겁니다. 6배가 차이가 나죠. 이러니까 폴 싱어가 계속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칼 아이칸도 최근 행보를 보면 죽진 않았어요. 리프트에 투자해서 5.5배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리프트가 우버와 같이 여기는 미국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차량 공유 업체를 하고 있는데, 칼 아이칸이 기업 공개하기 직전에 비상장 업체일 때 1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IPO 직전에 이 가치가 5억 5천만 달러에 달했었습니다. 약 5.5배의 차익을 거둔 거죠. 기업 공개 직전에 리프트의 주식을 팔아치워서 무려 5.5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당시 원래 아이칸이 리프트 주식을 사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회사의 수익을 계속해서 늘려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죠. 5년, 10년 동안 계속 회사 수익이 늘 것 같으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팔아치운 거죠. 근데 굉장히 현명했죠. 리프트가 상장을 하고 주가가 계속 빠져서 상장가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튼 칼 아이칸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거죠. 칼 아이칸의 투자 철학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연구해 돈을 벌지만 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연구해서 돈을 번다. 저는 솔직히 칼 아이칸이 깡패긴 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칸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실 모든 행동에 나서는 행동파죠.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가치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이 추구한다는 그 가치 투자인데, 나는 못 기다리겠다.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지겨워서 못 기다리겠으니까 내가 지분을 샀으니까 CEO 교체하세요, M&A 하세요, 수익 구조 변화하세요, 자사주 매입하세요, 배당 늘리세요, 이런 식으로 직접 경영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진들은 칼 아이칸 같은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칸이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겁니다. 이런 아이칸보다 최근에 더 유명한 게 바로 엘리엇인데, 엘리엇 역시 아이칸과 같은 전략을 선보입니다. 일단은 주식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경영에 적극 간섭합니다. 특히 위기에 빠진 국가의 부채를 매입해서 상환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진이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죠. 굉장히 네 가지가 없는 건데 이런 모습 때문에 보통 엘리엇을 벌처 펀드라고 부릅니다. 벌처란 게 대머리 독수리라는 건데 맹수가 먹고 남긴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 독수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엘리엇이 국제적으로 투자한 행태를 보면 왜 벌처 펀드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데 페루가 당시 디폴트 상황에 빠졌을 때 페루 채권을 매입해서 단기간에 400%의 수익을 거둡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던 게 바로 아르헨티나 사태인데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1000억 달러 규모의 달러와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그런 행동이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게 돈을 못 갚게 되니까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는데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하기 전에 엘리엇을 비롯해서 여러 헤지 펀드 등이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모았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아니 이제 망할 걸 아는데 나라의 국채를 왜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이유를 보면 아르헨티나가 발행한 채권 가격은 폭락했지만 투자금 이상을 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채권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엘리엇도 이때 3억 불을 투자했는데 결국 2005년과 2010년의 협상에서 채권단의 93%가 원금의 4분의 3 그러니까 100 중에 25만 갚으면 된다는 채무 조정에 합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깡패니까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소송을 겁니다. 아니 나는 다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게 되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갚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 잘하는 게 있죠. TV나 영화에 보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신장을 떼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거에 빨간 딱지를 붙이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엇이 2012년에 가나에 정박 중인 아르헨티나 군함 3척을 압류를 합니다. 돈을 못 갚으면 너희 군함 있네. 너 이거 팔아가지고 너희 돈 받아야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실제 이 군함이 무려 2달 동안 엘리엇에게 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아르헨티나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르헨티나 역시 이 디폴트 선언 후 약 15년 동안 채권 발행을 통해서 국내에 자금을 유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자 2015년 10월에 우파 성향의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엘리엇과 협상을 벌이고 원리금의 75%인 46억 불을 주게 됩니다. 엘리엇은 이 투자로 10배에서 15배의 투자 수익을 올리게 된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깡패죠. 엘리엇이 3억 불을 투자했었는데 46억 불을 챙겼으니까 거의 15배의 투자 수익을 거둔 게 맞죠. 원리금 75%라는 것은 액면가의 100%였는데 75%만 마지못해 그래 75%라도 갚으라. 액면가 100 중에 75%라도 갚으라고 이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됐는데 엘리엇은 그 당시 액면가 100 중에 20으로 채권을 샀었죠. 정말 대단한 투자 수완을 발휘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그리스가 디폴트를 면하려고 ECB와 IMF 등과 구제 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굉장히 헐값이었죠. 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엘리엇은 국채 매입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정확한 매입 규모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한 10%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될 것이 뻔했었는데도 그거를 산 이유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국채 보유자들은 이게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채권 모두 못 갚겠다 싶어서 그리스 정부와 또 채무 탕감 논의를 해서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겠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진전됩니다. 아르헨티나 사태와 똑같죠? 아르헨티나도 원금의 4분의 3을 탕감하는 채무 조정에 합의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80%에 이르는 채무 탕감을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엘리엇은 또 반대를 하죠. 아니 나는 다 받아내야겠는데 무슨 말이고? 이러면서 결국은 다른 채권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엘리엇 문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80%에서 대폭 올린 53% 헤어컷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액면가 100 중에 또
굉장히 싸게 이걸 샀겠죠. 그러니까 53% 헤어컷을 해도 결국은 이익을 거뒀겠죠. 그리고 굉장히 고금리인 8%의 이자까지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나라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돈을 뜯어간 거죠. 그때 ECB나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분야에 돈이 먼저 들어갔어야 됐는데 엘리엇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사태 때 법원 집행까지 막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디폴트 국가들을 희생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존재가 한국에서도 활약을 했었죠. 바로 엘리엇과 삼성전자의 대결이었습니다. 대결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은데 엘리엇이 2016년 10월에 당시 지분 0.2%로 삼성전자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스닥에 각각 상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사회 우리 편 넣고 그리고 너희 78조 원의 현금 있는데 투자할 데 없잖아. 특별 배당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는데 마치 엘리엇의 요구에 답하기라도 하듯이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펴게 됩니다. 3년 동안 28조 원의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M&A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하만의 인수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을 한 뒤 소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EPS,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원래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원, 200만원 하니까 사실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개인은. 그러면서 50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하게 됩니다.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 거죠. 참 우연하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엘리엇의 주주 제안이 먹힌 겁니다. 삼성전자가 엘리엇의 주주 제안을 받아들인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로 인해서 두 달 동안 주가는 5% 그리고 1년 동안 무려 삼성전자의 주가가 51%나 오르게 됩니다. 16년 10월에 주주 제안을 했는데 이때부터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른 거죠.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도 있었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죠. 그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잘 갔던 이유는 D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었죠. 서버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이 계속 있다 보니까 D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주가 역시 똑같이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1도 도움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또 유명했던 최근의 사건이 바로 엘리엇의 현대차 그룹 공격이었습니다. 2018년 4월에 엘리엇이 현대차 지분 1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사 합산 시가총액의 1.5%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엘리엇이 보유 지분 리스트 중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이 5%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니죠. 헤지펀드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 중 5%가 현대차에 있다는 것은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엇은 현대차 그룹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명분을 만들어야 되죠. 솔직히 나는 그냥 돈만 벌고 나오면 되는데 이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와의 전쟁 보면 하정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명분이 엘리엇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공격할 때도 역시 명분이 있었죠. 78조 원의 현금이 있으니까 배당을 해라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현대차에 대도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몇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각 계열사의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재무 상태 최적화하고 자본 수익률 향상 방안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해봐라. 명분을 만든 거죠. 나는 주가 올리고 팔고 튀면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명분을 제시합니다. 사실 엘리엇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다 보니까 그 당시 반응이 어땠냐 보면 결국은 엘리엇 제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현대차 그룹의 실적 부진을 지켜본 해외 주요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해외 주주들이 40%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40%이다 보니까 엘리엇이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거죠. 주주 권익을 내세운 엘리엇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도 1년 내외로 추정돼서 얘들 스터디 많이 해서 얘들 빡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기회비용까지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엇이 과거 1차적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적극적 공격으로 선회한다는 점을 현대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엇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내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자사주 매입이나 우리 쪽 솔직히 이사회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성량 높이거나
긍정적인 M&A를 해서 기업 가치, 그러니까 결국 주가를 올리는 방향이죠. 순이익 기준에 4, 50%로 이제 배당금을 올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13조 원 이상의 초과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의 최소 50%를 주주 환원하고 재무제표 개선을 통해서 현금 활동 현금 흐름이 과소하게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 돈 안 주려고 일부러 거기다가 과소하게 표시하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 선임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비핵심 자산 전략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비핵심 자산은 매각해서 이거 주주들한테 내놔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주주가 40%이다 보니까 엘리엇은 이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속되는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과도한 현금 보유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편 드세요. 우리 편 하세요. 외국인 주주들이 40%다 보니까 40% 주주들 확보하고 그리고 국내 주주들도 그럴듯하네 그러면서 편을 돌리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공격적으로 주주 제한을 요구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주식을 매입했는데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엘리엇은 2,60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팔진 않았지만 평가손이 이 정도가 나고 실질적으로 2017년 연말부터 매수한 걸 따져보면 엘리엇의 손실은 5천억을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주가를 보면 엘리엇이 이쯤에 주식을 매수했었어요. 그러면 15만원 정도의 주식을 사들인 건데 이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18년 3분기에 현대차가 어닝 쇼크를 발표하자 주가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엘리엇은 5천억 원의 평가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급해진 거죠. 아니 나는 요구하다가 나갈라 했는데 아니 이게 뭐 무슨 일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결판을 내야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의 당근이 외국인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거죠. 실제 찬성한 주주들이 20% 이하에 그쳤고요. 이사회 방안 역시 86%의 높은 찬성률을 현대차 이사회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완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최근에 엘리엇은 현대차 지분을 전부 팔고 철수하게 됩니다. 결국은 본전도 못 찾고 철수하게 되는 거죠. 주가 하락으로 평가손을 거두고 있다가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했지만 결국 지면서 주총에서는 영향력을 미치긴 어렵구나. 이렇게 되면서 결국 공격할 명분이 없어지면서 지분을 빼게 됩니다. 여기서 샀는데 여기쯤에서 팔았으니까 10에서 20% 정도 손실을 보고 떠나버린 거죠. 1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결국은 진 겁니다. 아르헨티나처럼 15년 투자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었겠지만 현대차가 미래 사업 투자를 통해서 엘리엇이 공격할 명분을 없애게 됩니다. 현대차가 미래 비전을 위해서 자율주행 업체인 FT부사와 합작으로 자율주행 합작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CES에서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해서 2028년에 미래차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인기죠. 이러한 전기차 시대에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리막에 1,000억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엘리엇이 현대차를 공격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현대차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다시 칼날이 소프트뱅크로 향하게 됐는데 소프트뱅크 주식을 매입한 이유가 뭐냐를 보면 바로 소프트뱅크 주식 가격이 소프트뱅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사의 주식 가격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분을 하나 만든 거죠. 그냥 들어보면 가치 투자를 하나? 쉽죠. 주식 가격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낮아서 나 이번에 이 주식을 샀어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명분일 뿐인 거죠. 삼성과 현대차를 공격할 때 이러한 명분을 만들었었죠. 삼성 너희 현금성 자산 너무 많다. 그리고 현대차도 너희 13조 원이나 가지고 있을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었던 것처럼 소프트뱅크 공격을 위한 명분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주가를 올릴. 그러면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자산 가치보다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보면 이 말은 맞긴 맞아요. 알리바바, 스프린트, 비전펀드, 암 등의 지분 가치가 250조 원인데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은 105조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물론 시가총액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유자산 가치가 주당 12,000원 정도 되는데 주가는 4,700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다는 겁니다. 이 주식이 61%나 할인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주어의 가치를 보면 알리바바만 해도 무려 시가총액을 설명하고도 남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불인데 알리바바의 지분 가치가 무려 1500불입니다. 이 가치가 50%가 더 높은 거죠. 나머지 스프린트, 비전펀드, 암까지 더하게 되면 합계가 2200억 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1000억 불인데 이 가치는 2200억 불이니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걸 투자 명분으로 사용했는 겁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 바로 요 시기를 잘 잡았습니다. 소프트뱅크가 2019년 3분기 실적을 얘기하면서 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3개월 만에 이런 적자는 진짜 창업 후에 처음이다. 창업자 입에서 이런 게 나온 거죠. 태풍이라고 할까? 폭풍우 상황 같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느냐를 보면 소프트뱅크의 최근 5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계속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3분기에 무려 1조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를 보면 영업이익 이제 평가손에서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평가손에서 나왔는데 비전 펀드에서 나온 평가손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영업의 이익을 적자로 전환시킨 겁니다. 무려 마이너스 13조 원의 적자를 발생시키면서 소프트뱅크의 영업이익을 10조 원의 적자로 돌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손정희 회장이 이런 적자는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기여를 한 게 바로 위워크죠. 위워크는 상장 직전까지 갔었지만 실제로 IPO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470억 불이라고 생각했던 전체 기업 가치가 80억 불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무려 5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거죠. 이렇게 되니까 상장을 철회하게 됩니다. 원래 상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손정희 회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게 됩니다. 소프트뱅크 투자 후 폭풍, 그리고 손정희 너덜너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정희식 투자의 몰락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손정희 회장은 비전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전진하겠다, 마치 뭔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원래 비전펀드 1에 이어서 2차 비전펀드 2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자금 조달에서 20억 달러 모금에 그치게 되었고요. 비전펀드 1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조달했던 사우디 그리고 UAE조차도 확답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미국의 스타트업 기반의 생활용품 업체도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손정희 회장에게 불리한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손정희 회장의 투자 해야는 무시할 수 없죠. 알리바바에 8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무려 이거를 1700배를 불렸죠. 사실 이 투자가 없었으면 소프트뱅크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여튼 굉장히 투자 수완이 좋았죠. 그리고 벤처펀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거두죠. 100개 투자해서 1개에서 초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면 99개가 빠그라져도 사실 1개에서 대박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여태까지 비전펀드가 투자했는 것 중에 이익은 19조 원이었고 손실은 6.4조 원이기 때문에 아직 3승 1패이고 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투자한 벤처 기업들의 내부 수익률이 무려 44%나 되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이 리더십이 이번 한 분기로 흔들릴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여태까지 투자 이렇게 잘했는데 18년 동안. 하지만 엘리엇은 리더십이 약간 흔들리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또 똑같은 수법을 쓰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직 이사회 이사 자리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10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게 되죠. 아니 1000억 불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10에서 20%의 자사주 요구를 한다는 거는 진짜 무리한 요구죠. 이렇게 해서 계속 엘리엇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이즈를 일으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이즈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러한 식으로 주가 끌어올리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엘리엇이 소프트뱅크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본격적으로 어떤 또 공격 명분을 만들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이제 후속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